공생, 자생, 그리고 상생 이런 가치들이 왜 현재 부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저희가 이제 기획을 시작을 하였는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이제 그런 활동들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활동들, 마을 공동체와 그리고 협동조합,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대사회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그 안에서 대안적인 활동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알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가 좀 5시간이라서 좀 꽤 길죠. 긴 시간인데 5시간이라는 시간이 결국 아깝지 않은 알찬 구성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강연을 진행해 주실 이제 대표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아이쿱 인문문화자문위원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공동체 아카데미쿱 설립자, 그리고 포럼 청춘공감의 대표자이신 박규현 선생님이십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협동 공동체의 문명사적 의미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거시적인 얘기입니다.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얘기인데, 제목은 이제 협동과 공동체의 문명사적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키워드가 공감이라는 말,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홈페이지가 코리아 공감 아닙니까? 코리아 공감이고, 모든 정책 페이지들도 무슨 인문 공감, 그러고 보니까 이 모임도 청춘 공감이네. 공감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을 지난 몇 년 사이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달라지면서 협동조합이 지난 한 2년간 전국적으로 5,000개 이상 우후죽순으로 생겼고, 각 지자체들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지원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협동조합, 공감, 그다음 마을 공동체, 이런 글로컬리즘,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시대를 반영하는 어떤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주 내용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시적 유행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전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거시사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행하는 키워드들이야 그때그때 많이 있죠. 한 5년, 10년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것들도 있고, 한 세대를 관통하다 사라지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100년씩 가는 것들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지금,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협동과 공동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앞으로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좀 거대한 문명 전환의 시금석으로서 떠오른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쭉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거 한 장짜리, 아니 2장짜리 혹시 목차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다들. 요 순서대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자리에서 이 강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봤더니 2시간이 굉장히 모자라더라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두 번째 제가 강의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한 90분, 앞뒤로 자르면 한 8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해내기에 사실상 내용이 좀 빡빡해서 양해를 미리 구할게, 사례라든가 이런 거는 좀 상당히 건너뛰고, 소제목에 따라서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 정리해서 전달을 하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80분에 하고 싶은 내용들이 좀 융합이 담길 것 같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최대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 2, 3, 4, 5장으로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 첫째 우리 문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위기에 빠져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이런 문명에 대한 어떤 해석의 관점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기존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게 두 번째 장이고요. 새로운 관점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관점이 영혼의 철학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영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김영선에서 영혼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아침. 이게 하나의 신지학 쪽에서 쓰고 있는 오래된 개념입니다. 별로 이렇게 많이 퍼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세계관적인 틀로서 영혼의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의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에서 우리가 흔히 미시거시를 거동하는 미시 따로 거시 따로들 나오는데 익숙한 편인데 이 미시거시를 통용합적으로 엮어서 세계를 이해할 수 없겠는가 하는 거를 다루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실천적인 결론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틀로 오늘날의 문명을 진단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시대 정신으로 빠져나가야 될 몇 가지 과제들을 정리해보자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위기의 문명. 잠깐 시작하기 전에 저도 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세대나 이런 걸 좀 알고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 물어볼게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25세 이하 손 들어보세요. 30세 이하 손 들어주세요. 35세 이하. 예, 고맙습니다. 23,000초가 많네요. 그러면서. 자, 위기입니다. 20대들이 느끼는 위기는 제일 큰 게 취직이 안 된다는 거죠. 취직이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 부동산은 계속 뛰고 살기가 팍팍해진다. 뭐 다들 알다시피 자본주의는 경기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러다 또 좀 좋아지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앞당겨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대한민국 좋은 시절 지나갔습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갔고 앞으로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장기 지속 저하문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만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세계화되어버린 이 자본주의 세계 체제 시스템 이 전체가 사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체제가 20세기는 동서냉전의 시대였죠.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대결을 하면서 그 대결의 어떤 압축 구도로 한반도 정세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세기가 이미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하게 여기에는 위에는 공산주의, 밑에는 자본주의 딱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아직도 그 굴레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한국 사회의 특징 그러면 누구나 얘기하는 게 이제 압축 성장을 얘기합니다. 압축 성장. 우리가 한 반세기 정도에 이뤄왔던 근대화 과정.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서구의 발달사를 기준으로 보자면 한 3세기나 4세기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반세기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8배, 뭐 10배 정도 빠른 성장을 했다. 뭐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물론 뭐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든지 급하게 빨리빨리 하면 부작용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압축 성장의 진통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나라라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밌게도 지난 20세기에 공산주의와 그 자본주의가 대결 구도를 이루면서 역사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그게 과거에 유물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참 이거 민족성이라고 해야 될지 팔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형태의 공산주의가 지금 북한에 남아있죠. 공산주의의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공산주의 왕조에 가까운 동문 왕조에 가까운 세석 왕조식의 공산주의가 북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중에서도 또 가장 극단적인 우리는 천민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아주 불균형한 형태의 도덕성 없는 윤리 없는 자본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것의 아주 극악한 형태가
가산식도 나가는 사회라고 봐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한반도가 20세기 냉전 구조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재밌는 점은 세계 체제를 압축 성장한 만큼 하나의 아이콘처럼, 하나의 상징처럼 대표적으로 이 세계 체제의 여러 가지 좋고 나쁜 흐름들이 여기에 아주 압축적으로 반영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 동시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뭐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꼭 세계의 보편성이 있는 것들이라는 거가 한국의 특징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문제가 곧 세계 문제를 압축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명이 이제 위기다라고 하는 거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계라고 얘기할 때 그 세계가 뭐냐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세 가지 차원의 종합을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내면 의식의 차원이고요. 인간 내면 의식의 차원이고, 또 하나는 자연과의 관계라고 하는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체제, 시스템,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과 사회, 요 세 가지 영역의 어떤 성격을 통틀어서 종합해서 우리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하필 또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느냐 하는 것도 약간의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간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인간 내면과 사회 체제와 자연과의 관계가 어우러져서 세계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대규모의 위기가 왔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함께 흔들립니다. 함께 흔들린다는 것은 우선 인간 내면 의식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가치관이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무너지고 어떤 삶의 방향이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문명이든지 간에 그 문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생산 양식 내지는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수렵사회는 수렵사회대로, 농경사회는 농경사회대로, 산업사회는 산업사회대로 자연에서 어떤 부분하고 집중적인 관계를 맺고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이용 양식이 이제 무너지는 걸 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산업문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바탕이 화석연료 아니겠습니까?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를 이용한 뭐 전기 전자에너지 이런 것들이 우리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물리적인 바탕인데, 이 화석연료가 뭐 아다시피 올 피크라고 얘기되는 고갈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에너지 시스템이 고갈되었다. 농경사회도 지력이 고갈되면 농경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렵사회는 동물들의 어떤 인구와 동물들 간에,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들 간에 이 비례관계가 무너지면 수렵사회 끝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물적 바탕을 두고 있는 것들이 문명 단계마다 있는데, 현재 우리 산업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물적 바탕을 두고 있는 자연과의 관계가 위기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정치체제, 경제체제 나눠가지고. 근데 두 가지 중에서도 사실 더 근본적인 건 역시 경제체제입니다. 경제체제인데 이 경제체제가 뭔가 오작동을 일으킨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시스템이 잘 굴러가겠지 라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는 사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오작동이, 통제하지 못한 오작동이 다발적으로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분명히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인간의 내면과 자연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회 시스템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문명이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일단 현상적으로 하나씩 짚어보자면, 피로사회라고 하는 그 소제목 이번에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한 2년 전에 나와가지고 공전에 히트를 쳤죠. 그 내용을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한병철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주장하기를, 우리 현대문명이, 자본주의 현대문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 어떤 누군가를 억압하고 통제해서 강제 규범이나 규율을 만들어서
생산 효율성을 더 높이던 식으로 이 산업사회가 처음에 스타트를 했는데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뭔가 새로운 국면이 왔다. 근데 그 새로운 국면의 성격은 개개인들을 통제 억압하는 규율사회로 출발했던 이 현대 문명이 규율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에고를 극대화하고 탐욕을 극대화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야 된다는 성취의식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걸 성과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만능의 사회 분위기가 문화적으로 조성이 됐는데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한편으로는 yes you can 그러니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욕과 탐욕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문화를 한편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런 성과사회를 만들어 놨는데 사회 시스템 그 자체는 이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 또 같이 커간다는 얘기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흔히 그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 중에 양극화 사회라고 양극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양극화나 사회 갈등이 오히려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보전경제학이나 자유주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갈등 기능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갈등이 오히려 사회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오히려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양극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논리가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080 사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개미, 무리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한 80% 개미들은 띵까띵까하고 한 20% 개미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집단을 먹고 살더라. 20% 개미를 또 따로 떼놓고 보니까 그 안에서 또 8대1로 나뉘더라. 또 따로 떼놓고 보니까 또 8대1로 이런 식으로 프랙탈적으로 계속 한 20% 정도만 열심히 일해서 전체를 먹여 살리더라. 그러네 인간 사회도 한 소수의 20% 정도, 상위 20% 정도가 리드층에 속하는 20% 정도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성과를 내서 공유해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법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 20% 정도한테 혜택이 집중되는 것도 하나의 자연법칙적인 근거가 있다.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파레토 법칙은 논리 자체가 대단히 엉성하죠.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개미가 아니다. 라는 거고요. 둘째, 그 8대2의 비율이 안 지켜진다. 라는 겁니다. 8대2의 비율이 어느 정도 안 지켜지는가 하면 2000년대 초반에 우소푼이라고 하는 그 대중경제학자가 20대들 평균 월급이 88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한 책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88만원 세대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우소푼 씨가 주장했던 우리 사회의 양극화 비율은 5대 95 사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그 삶의 안정성을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층이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5%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뉴욕에서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가득 채웠던 그 군중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지칭하기를 우리는 99%다 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대 99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2080이 안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느 정도 사회 안전망 속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줄어드는가 하는 것도 구조적인 어떤 드라이브 포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수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1대 99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0.5, 0.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의 근데 그런 약육강식이 뭐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아직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극단적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회가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무너집니다. 그냥 간단히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어항 속에 물고기 여러 종 집어넣어놓고 약육강식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뭐 순차적으로 잡아먹겠죠. 잡아먹고 나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물고기는 이제 잡아먹을 물고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굶어 죽겠지. 네, 약육강식 시스템은 다만 내버려두면 그 자체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생태계도 기본적으로 약육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비밀이 있죠. 약한 개체들은 오히려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생태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화된 개체들은 강하지만 숫자가 적게 돼 있습니다.
그보다 하위의 개체들은 약하지만 훨씬 더 큰 번식력과 훨씬 더 큰 어떤 재생산 능력을 가지고 늘 일정 비율을 이룰 수 있도록 생태계는 구조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육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가 유지될 수가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생태계 속에서의 약육 방식 시스템은 그 약한 개체들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는 실은 우리 일상 주변에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한국 경제가 어렵다라고들 신문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매우 어려운가 하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내수 경기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내수 경기가 왜 죽겠습니까? 고용률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내수 경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부터 수출 위주로 먹고 살았다. 그래서 GDP 전체를 보면 해마다 역대 신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GDP 전체를 보면 해마다 역대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가처분 소득이 거의 리미트 제로에 가깝다. 즉 자유롭게 쓸 돈이 없다. 돈을 벌긴 버는데 기본적인 의식주에 지출하고 나면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돈이 거의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많았다. 내수경기가 죽었다. 내수경기가 왜 죽었는가? 고용률이 떨어지고 재분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재분배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구매력이 없어지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내수경기 풀려면 간단합니다. 돈 풀면 됩니다. 돈을 푼다는 게 고용률을 높이고 분배를 많이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 답이 없는 거죠. 자,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짚어봤고요. 피로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과사회를 만들어 놓고 성과에 목을 매는 성과 주체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모든 고등학생들의 목표는 입시에 있고 모든 대학생들의 목표는 좋은 취직자를 얻는 데 있고 모든 사회인들의 목표는 어느 정도 안전한 복리후생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데 있고 이런 식의 이제 경쟁 사다리 구조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성과 주체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정작 사회 자체는 양극화가 극단화되면서 보상 위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보상이 안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보상이 불안정한 이런 구조가 동시에 같이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내면은 뭐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강박에 쫓기게끔 만들어 놓고 실제 정작 현실은 양극화에 의해 가지고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과의식과 좌절 구조 이 두 개가 계속 부닥치겠죠. 해야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강박관념과 근데 해도 안 되는 현실 이 두 개가 이제 계속 악순환을 불똥을 튀기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그리 많지 않은 시간 속에서 반복적인 좌절을 많은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겪는다는 겁니다. 입시에서 좌절하고 취직에서 좌절하고 승진에서 좌절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통계상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죠. 20대를 3%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애 안 놓는 저출산율이 세계 우리가 지금 최고를 14년째 달리고 있는데요. 인구가 팍팍 줄어들고 있고 자살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인 빈곤율 이런 것도 계속 증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수십 프로가 약간 우울증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제가 서초구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 보건소에서 붙여놓은 공문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의 감기니까 언제든지 와서 상담받으라고. 그런 공문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울증 증세를 많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울증 걸려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걸려봤거든요.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특징이 아무것도 하기 싫죠. 뭘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방향을 상실합니다.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무슨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할지 삶의 동경이 상실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울증입니다. 그럼 사람이 붕 뜬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우울증에 걸려도 기본적인 근시안적이고 단초적이고 단발적인 이런 욕구, 욕망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살아있는 이상은. 식욕, 성욕 같은 생리적 욕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탐욕들도 인간은 그냥 내재적으로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식적인 의미, 가치, 방향 이런 지점이 이제 공허해져버리는 게 우울증인데, 그러니까 방향은 공허해져버렸는데 현실됐는데 욕망은 그대로 있는 거죠. 욕망은 그대로 있는 약간 이제 붕뜬 캐릭터인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앞에 단초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남은 캐릭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자그마한 얘기나 나의 자그마한 어떤 욕망 충족을 위해서는 어떤 비도덕적이거나 어떤 충동적인 행위도 할 수 있는 캐릭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두고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명철 씨가. 원래 호모사케르라는 말은 각 시대에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돼도 되는 사람들. 사케르라고 하는 게 그 영어의 sacrifice, 히라고 어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희생양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불가촉 천민이나 노예들, 함부로 죽여도 되는 사람들, 물건처럼 취급되는 사람들, 권리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호모사케르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가장 이제 저층 프롤레타리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호모사케르로 취급을 받았겠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 호모사케르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문명에서는 사람들이 대충 우울증 비슷한 상태에 있고, 사람들이 대충 자기 눈앞의 얘기나 단초적 욕망 추구를 위해 가지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게 되면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희생시켜도 되는 사람으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만 그렇게 대우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다 서로 그렇게 대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몽땅 다 호모사케르가 된다는 논리를 펴는 거죠. 그러니까 자그마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공적, 도덕적 어떤 행위도 저지를 수 있고 민폐도 끼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이니까 이제 원전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원전저가 터지면 말이죠, 사람에 따라 빨리 말하기는 하는데 몇 시간 안에 한 80만 명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 지역 인구 중에서 최소한 한 300만 명은 원법 피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생겨나는 경제적인 피해는 대략 한 600조에 달할 것이다 라고 추산합니다. 고리원전 터지면. 고리원전 터지면 한 600조 정도 손실이 일어날 거다. 우리나라 GDP가 천조거든요. 한 600조 정도 타격을 받으면 그대로 급속 가능하겠죠. 아주 개별적인 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몇 년 전에 터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려원전의 부품 비리 사건이 계속 일어나죠. 부품 비리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부품 비리 사건 적발했을 때 부품 비리를 저질렀던 공무원들이 얻어먹은 뇌물 액수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6천만 원이었어요. 6천만 원 먹었습니다. 몇 명이 나눠 먹었습니다. 한 명이 아마 1, 2천만 원씩 나눠 먹었겠죠. 뇌물을 먹고 중고 부품을 새 부품인 것처럼 넣는 서류에 사인을 한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행위죠. 그 자체가 나쁜 행위지만 이 공무원들은 여차하면 국가적 개멸적 타격이 올 거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알겠죠? 모르는 바보죠. 모를 수가 없죠. 근데 뇌물주문에 1, 2천만 원. 글쎄요, 1, 2천만 원이 팔자 고치는 돈 아니잖아요.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돈일지는 모르겠지만 팔자 고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요즘 차값, 집값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죠? 몇십억은 있어야 팔자를 고치지. 팔자 고칠 돈도 아닌데 1, 2천만 원 먹고 몇백 조짜리 피해가 나도 난 모른다. 일단 뇌물주문에 1, 2천만 원이 중요하다. 이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뭔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인터넷에 악성 댓글 달면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고 언어 폭력도 폭력이고 심리적 폭력도 폭력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모멸감을 주면 사람이 자살할 수도 있고 미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는 걸 알지만 그냥 내 배선만 하면 되지 내가 뭔 상관이야 지금 무슨 충격을 받다,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기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이고 근시안적이고 단말적인 욕망에만 집착하고 이것들의 어떤 공공사회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 관계적인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맹이 되어버리는 거를 두고 호모사케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호모사케르가 사회에 만연하다면 그 사회는 끝난 사회입니다. 끝난 사회입니다.
인간의 건강한 어떤 관계 질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지금 우울증 환자가 대략 20%입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적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인구의 2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곱하기 몇 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을 아무 의욕 없이 방향을 의미를 두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사회가 됐다. 그게 이제 피로 사회에서 얘기한 거고요. 뭐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이미 상당히 인성이 파괴된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가 인성 파괴 현장들은 참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충격적이었던 것은 광화문 폭식투쟁이었죠. 네. 광화문에서 치킨떡과 일베 애들 치킨떡과 했던 거. 그건 정말 뭐라고 참 평을 붙이기가 힘든 인간이 아닌 못부린 장면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제가 또 이런 여담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여담을 좀 하겠습니다. 일베로 대표되고 있는 한국의 이상한 정신병적인 문화. 여러분들은 일베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일베 신경계 동조하는 퍼센트까지 해서 몇 프로? 30-40%라고 하나요? 몇 프로라고 생각해요? 5%?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5%, 30%? 이 정도? 제 생각은요, 리미트 100%라고. 리미트 100%. 정근선적으로 100%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베가 소수파가 아니다. 일베 다수파다. 일베가 대세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일베가 대세가 됐냐? 무엇이 일베를 이렇게 대량 생산했냐? 그 일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소수자에 대한 조롱, 차별의식의 오히려 과시, 그런 거 아닙니까? 소수자에 대한 조롱과 차별의식의 과시, 그 다음 사회에 대한 혐오와 냉소, 이런 거를 태도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태도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좋다, 가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혐오와 냉소와 조롱 이런 것들을 쿨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장난스럽게 즐기는 문화입니다. 장난스럽게 즐기는 문화인데, 저는 20년 동안 이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20대 제자들하고도 늘 같이 이제 이런저런 공부와 활동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겪은 두 가지 사례 얘기를 하자면, 내가 가르쳤던 고등학생 한 명이 내가 읽으라고 했던 책을 학교에 들고 가서 읽다가 옆 친구한테 이 구박을 들었대요. 그 구박의 표현이 뭐였는가 하면 깨시민 났네 그랬다는 거예요. 깨시민이 뭔지 아십니까? 깨어있는 시민의식. 노무현 대통령 비서계성에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깨어있는 시민만이 뭐 민주화의 초석이다 뭐 이런 내용이 써져 있죠. 깨어있는 시민의식, 그걸 깨시민이라고 조롱합니다. 한마디로 잘난 척하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잘난 척하지 마라. 책 읽는데 잘난 척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한 명은 서울대학교 인문대 3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내 이제 세미나에 와서 역시 또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책 읽으라고 했으니까 책 들고 가서 읽다가 또 이제 서울대 인문대인데 자기 친구한테 또 구박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표현이 뭐였는가 하면 야 진지 빨지 마라 그랬대요. 진지 빨지 마라. 진지한 척 하지 마라. 재수없다 라는 거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뭔가 좀 진지하게 하려고 하면 그걸 조롱하는 문화가 자리 잡혔다는 겁니다. 조롱하고 폄훼하는 문화가 자리 잡혔다.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에 널리 자리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베가 이런 일베 문화가 왜 이토록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좋지 못한 문화가 왜 이렇게나 많이 퍼지게 됐는가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베 문화가 퍼질 수 있는 토양들이 있는 건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자존감을 상실하고 자기의 어떤 존엄성, 주체성 이런 것들이 모욕당하고 이러면 일베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체로 자존감과 주체성이 상실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결과가 일배 같은 누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정서가 예민할 수밖에 없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 학창시절이죠. 학창시절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놓여있는 처지를 생각해보면 일배가 다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창시절에 자존감이 꺾이고 자기 주체성이 훼손되는 경험을 많이 한다는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많이 하는가 하면 일상적인 공교육에서의 학습과 평가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자존감이 꺾인다는 거예요.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산수 문제에 서술형 문제가 이런 게 이거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삼각형 도형을 몇 개 주고 서술형으로 다음 도형에 공통점을 쓰시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이 답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 잘 안 굴러간다 그렇게 썼어요. 굴리면 잘 안 굴러간다 라고 썼습니다. 맞을게요? 틀릴게요?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틀리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정답은 내각의 합이 180도랍니다. 내각의 합이 180도다. 물론 이 문제 자체가 엉성합니다. 만약에 내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것이 유일한 답이 되려면 훨씬 더 많은 조건을 부여했어야 됐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이 없었다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허용됐다면 잘 안 굴러간다고 답 맞습니다. 그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도형의 특징을 배울 때 원은 잘 굴러간다고 배웁니다. 네모난 세모는 잘 안 굴러간다고 배웁니다. 실제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굴리면 안 굴러간다는 게 맞죠. 삼각형인데 애들은 그 애는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굴러간 게 맞는데 내 말은 틀렸다. 또 틀리면 점수 떨어지면 등수 떨어지면 지지리 취급을 받죠. 네. 학생들의 자존감은 점수 내지는 등수에 거의 결정적으로 달려있잖아요. 우선 1번 나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만 불이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존심이나 고집을 끊고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데 적응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내 의견은 필요 없어가 불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생각은 필요 없어. 사회가 요구하는 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일찍 끝날 때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서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된다. 고등학교 3학년 실제 수능 문제에서 나왔던 국어시험 문제인데요. 이거는 님의 침묵에 님이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적이 있었어요. 오지선다형으로 4개 보기가 1번 진짜 여자, 2번 국가에 대한 충성심, 3번 절대자에 대한 형신, 4번 내면의 자아, 5번 또 뭐 있었습니다. 정답 뭘까요? 이 기출문제입니다. 내면의 자아가 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님의 침묵에 님으로 해석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정답은 내면의 자아였습니다. 한영훈이 동의할까요? 한영훈 선생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거지로 그렇게 출제자가 해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방식의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시라고 하는 상징 압축성이 추상성 높은 이 장르에서는 그 해석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억지 해석을 강요하는 거죠. 수학에서는, 국어에서는, 어떤 과목에서는 과정에 대한 납득과 원리적 이해는 생략하고 납득되지 않는 억지를 강요하고 그 강요를 안 받아들이면 불이익을 받고 그 강요를 받아들이면 잘 적응하면 모범생이 되는 구조. 이러면 공부 못하는 애도 잘하는 애도 다 피해보게 되겠습니다. 못하는 애는 못해서 사회적 불이익으로 피해를 보는 거고요. 잘하는 애는 잘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주체성이나 자존감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범생이 오히려 인성적으로 더 못된 케이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공부는 잘하고 분명히 시험 점수는 높은 애들이 인간적인 어떤 인성적인 이런 내력, 공력, 오히려 더 떨어지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 마마보이 뭐 이런 거가 생깁니다. 이것도 진짜 있었던 사례인데요. 우리 집 앞에 제가 이제 서초동에 사니까 그 서초동에 그 연수원이 있거든요. 법원검찰청이 있고 연수원이 있는데 연수원 계단에서 사법연수원 그 강의 듣고 내려오는 30대 초반에 대원외고 나오고 서울대법대 나와가지고 이제 40회사 하고 지금은 40회 이제 끝났습니다만 연수원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 사실 세대가 있습니다. 40회사 하고 연수원 졸업반인 애가 그 연수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전화 들어가지고 오후 5시에 엄마 나 수업 끝났는데 이제 어디가? 이러고 앉아있어요. 엄마 나 수업 끝났는데 이제 어디가? 물론 그런 친구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사례가 되겠죠. 극단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비주체적이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약하고 그러니까 사실 모범생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자존감이 눌려있는 거죠. 내 생각은 필요 없다. 사회가 찾는 정도를 전해야 돼. 그러면 사실은 이 자존감이 약하다는 게 뭡니까? 자기 혐오거든요. 난 지질이야. 난 못난이야 라고 하는 자기 혐오입니다. 근데 자기 혐오가 되면 자기 혐오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사람은 당연히 억울한 심정 내지는 억하 심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억하 심정이 내면에 쌓여 있는 사람은 반사적으로 세상을 혐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혐오가 세상에 대한 혐오로 역투사가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위선적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좋은 게 있으면 박수 쳐주고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오히려 훼손하고 시기 질투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이게 조롱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혐오가 세상에 대한 혐오로 반전되고 그 다음 뭔가 좋고 의미있고 가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위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게 조롱, 혐오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호모 조롱투수의 탄생입니다. 만사를 조롱하는 인간 만사를 조롱하면서 그럼 내가 해봐라 내가 왜 그러면서 나랑 상관없음 그러면서 슥 빠져나가는 호모 사케르 내지는 호모 조롱투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간형들이 양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로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바의 핵심이고 우리 주변에서 겪고 있는 일배문화의 뿌리다 볼 수 있겠다. 자, 일단 인간 내면에 그런 식의 부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엔트로피 정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엔트로피가 정대한다는 것은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화석연료에 기초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개발에 목을 메고 있는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 한 해라도 성장률이 멈추게 되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달리는 자전거가 바퀴 계속 달리고 있지 않으면 쓰러지듯이 자본주의도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쓰러지게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맹목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합니다. 근데 원래 이코노믹이라는 말은 그 어원 자체가 근검절약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구조는 근검절약하면 경제가 오히려 망하게 돼 있어요. 모전이나 낭비를 가속화시킴으로써만 유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들 아무리 이것이 대응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의 기본적인 원료는 다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자연이라고 하는 건 재생산한 리듬과 속도가 있는데 이 재생산한 리듬과 속도를 지켜주지 않고 다 뽑아서 버리면 이제 금방 착살이 나는 거죠.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놓으면 평생 낳을 수 있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배를 째버리면 그날 두어 개 얻어내고 그 다음은 못 얻어내는 겁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재생산한 리듬을 지켜주면 우리가 영구지속적으로 같이 공존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파내버리면 그걸로 끝장이 나버리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의 경제 구조는 자연의 재생산한 리듬을 존중 안 해주는 경제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공존하기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모든 자원들을 손대는 자원들마다 1세기 내지는 2세기 만에 고갈을 시켜버린다. 고갈을 시켜버린다. 현재 우리는 전기에너지에 기초해서 문명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 전기의 10중 8구는 화석연료에 기초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됐든 화력 발전이 됐든 전부 화석연료입니다. 근데 이 화석연료가 그러니까 경제발전을 맹목적으로 해나가는데 그 맹목적 경제발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순환 속도를 몇 배 초월을 해버린다는 거죠. 금방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두고 엔트로피가 증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엔트로피 증대가 이제는 그야말로 말로만 경고 차원의 고갈이 아니라 2050년 전후에는 주요 화석 연료들이 다 고갈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예견되는 지점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내면의 인성파괴도 파괴지만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위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사회체제 문제로 넘어왔어요. 요즘 이제 유명하게 유명세를 날리고 있는 사람이 피케티 같은 사람들이 있고, 뭐 제레미 램킨도 큰 정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이전에 20세기 중반에 칼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보통 자본주의 비판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칼 마르크스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창시자이자 좌익의 대명사, 좌파의 대명사 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마르크스의 대표적인 자본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고 읽고 이해한 사람은 인구의 0.00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막스를 모르면서 막스를 욕하는 것만 배워온 세대인 거죠. 막스를 알지 못하면서 비판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막스에 대한 뭐 내용을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기 써져 있는 그 개념들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피케티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피케티의 결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성장률에서 초월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부가 세습된다는 거예요. 부가 세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럼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된다, 양극화가 절대적으로 가속화된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사회의 기본적인 형평성과 정의, 관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걸 뜻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구매력이 다운돼가지고 경제가 결국 죽어버리는 걸 뜻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근대 내지는 현대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근현대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원칙과 어떤 그 합의된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치들 중에서 핵심적인 게 개인주의거든요. 근데 개인주의적 가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기의 노력에 의한 성과만 사회가 인정해주지 자기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성과를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거꾸로 자기의 책임이 아닌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게 개인주의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에 신분제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양반이면 태어날 때부터 나도 양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습되는 거죠. 지위가 세습. 아버지가 딱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 거. 재산도 세습. 그러니까 나의 아무런 기여도 없이 내가 어떤 권위나 재산을 내 거로 만든다. 세습받아서. 거꾸로 가난하게 태어나거나 천하게 태어나면 내 잘못 없이 차별을 받게 되고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게 근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아들은 아들의 능력대로만 평가한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과 책임 아래에서만 평가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근대 개인주의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합의 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가 세습된다고 한다면 근대 원칙이 깨지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부자면 나도 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도 다음에 3대 세대 5대 6대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이런 사회는 우리가 그토록 비판에 맞지 않았던 전근대에 좋지 못한 것들이 다시 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케티의 결론은 자본소득, 근로소득을 초과한다는 건데 이것의 현실적인 의미는 부가 세습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을 피케티가 증명했던 거죠. 여러 가지 통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300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부가 세습되고 있는가를 최근에 논쟁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물론 뭐 피케티 논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계 방법이 틀렸다는 등, 데이터가 편향됐다는 등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 라이프킨의 한계비용 제로 사회라고 하는 것도 이 용어 자체는 간단히 말하면 많은 자원들의 생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돼가지고 마진율 내지는 이익률이 거의 안 생기게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한계비용 제로 사회라고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공유사회라는 말도 요즘 많이 쓰죠. 공유사회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사실은 마르크스 스스로가 150년 전에 이미 예측했던 겁니다. 뭐냐면 산업이 발달하면,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면 자동화 기계화되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자동화 기계화되는 게 많으면 시간당 생산성은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 높아지게 되면 그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력도 필요하고 불변자본으로서 기계도 필요하고 원료도 필요한데 노동력이 기여하는 바가 갈수록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진다는 거죠. 예. 어떤 특정 생산이 자동화되면 될수록 사람의 손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게 되면 사회적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실업률이 높아지게끔 나타나는 겁니다. 제조업에서 사람 손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산업이 고도화되면 저절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경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경쟁이 없으면 생산성이, 속도 경쟁이 없으면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 경쟁이 됐든 생산성 경쟁이 됐든 무슨 경쟁이 됐든 간에 경쟁이 극대화되면 생산자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진이 극소화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우리 주변에서는 얼마든지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제로에 가까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레토킨이 더 이상 이윤 창출 확장을 경제의 기본 시스템으로 삼고 있는 이런 사회가 유지가 안 된다.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공유사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윤 확장이 생명이던 시계 이 발전지상주의적 자본주의의 모습,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측을 가장 최근에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얘기는 이윤 경영 제한법칙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생산자의 이윤은 계속 내려가게 돼 있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외부에서 공격하거나 누가 밀란을 일으키거나 봉기를 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어떤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150년 전에 예측한 바가 있다. 그 법칙이 이제 이윤 경영 제한법칙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 본란이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기의 문명의 내용은 첫째, 인간성이 내부적으로 파괴된다. 그 다음에 자연의 자원이 고갈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오작동을 일으킨다. 원래 발전지상주의가 가져야 될 몇 가지, 그게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축들이 있는데 이 축들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이 문명이 더 이상 이 상태로 지탱할 수 없겠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이게 결국 이제 역사를 해석하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왜 과거를 알고 싶어 하는가 하면, 과거에서 어떤 숨겨진 법칙으로 역사가 움직여 왔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실은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과거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미래를 알고 싶어서 과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어떤 반복된 패턴이 있다면, 지금 현재 그런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결과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해석이라고 하고, 문명의 위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사람들은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기존의 역사 해석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관점이고, 하나는 소위 과학적 진화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적 진화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신석기, 구석기, 이런 거 있잖아요. 청동기, 철기.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기술을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 양식이 바뀌고, 따라서 문명이 바뀌고, 어떻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유물론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버전의 유물론 관점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고요. 공산주의 버전의 유물론 관점도 있죠. 생산 양식 5단계설이라고 하는 거. 원시 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산업, 공산주의 5단계로 제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게 일종의 통틀어서 이런 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관점들이 통틀어서 사실은 생물학의 진화론을 흉내낸 관점들이거든요. 생물학의 진화론을 흉내낸 관점들이라서 과학적 진화론적 관점이 역사에서의 하나의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봉하는 게 종교적 관점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생물을 만들고 뭘 만들고 섭리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관점 다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는 겁니다.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어떤 한계가 뚜렷한가 하면 기독교 청교론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합리성이 없다.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거고요. 진화론적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사실은 원자가 이리저리 이합집산해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이합집산해서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가 이합집산해서 식물, 동물 어쩌고저쩌고 막 발전해 온다라고 진화론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는 현상을 관찰한 것 뿐이지 그 내부에서 어떤 원리가 작동을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사실 몰라요. 네. 그런 점에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건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현상의 의미가 뭔지 해석하는데 애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지를 예측하는데도 역시 진화론은 왜냐하면 진화라고 하는 게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진화의 바탕은 자연 선택론인데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단히 우발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대단히 우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미 생물학에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진화론 같은 경우에도 방향 설정 이런 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개의 관점이 현재 우리 위기 문명, 이 문명 위기에 대한 지금의 과제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써먹기가 좀 힘든 관점들이에요. 그럼 뭔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강의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인 겁니다. 3장입니다. 영혼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17세기 라이프니츠가 처음 명명한 건데 그 내용은 뭔가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영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일종의 순환 법칙이 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절대자인 신을 가정을 해놓고 신의 섭리로 그런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 신이 없는 영혼의 철학이 있다라고 라이프니츠는 받는 겁니다. 신이 없는 영혼의 철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동양의 불교나 서양의 신지학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재적 신을 가정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 동양에서 도라고 얘기하는 거, 당양에서 도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인식 가능한 하나의 보편적이고 순환적인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걸 영혼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서구에서는 초기 예수 공동체인 아우리스 학파에서부터 시작된 영지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호 시점이라고 불리는. 이 영지주의 전통이 19세기 신지학으로 발달하고 그게 20세기 인지학으로 발달한 이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혼의 철학입니다. 또 동양에서는 전형적으로 도교나 불교 이런 게 라이프니츠가 얘기했던 영혼의 철학인 겁니다. 근데 도교, 불교, 신지학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 그럼 영혼의 철학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3-2번입니다. 인식의 구조. 언어의 의미와 함께. 자, 우리가 세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연을 제외하고는 일체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인간이 체제를 만들고, 우리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문명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역규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이전에 의식이 먼저 있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의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어 구조입니다. 우리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이라는 것도 있고, 욕망이라는 것도 있고, 감성이라는 것도 있고, 오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성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 위에 영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굉장히 복잡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인지적으로 의식하고 행동에 연결해내는 어떤 이런 의식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구조, 쓰고 있는 문자의 구조,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꿈꿀 때조차도 언어적으로 꿈을 꾸고요. 모든 표현들이 기본적으로 표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언어 구조가 우리 인간의 의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무엇이다라고 이해하고 어떻게 행해야지라고 행동의 준칙을 삼는데 있어서 언어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불문가제의 사실이라면 우리 인식 구조를 이해하려면 언어 구조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게 먼저 언어의 의미와 한계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칸트 철학에서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3단계로 나눕니다. 감성이 있고, 오성이 있고, 이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어떤 느낌이 축적돼서 그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형태로 내면화되는 거예요. 이게 감성입니다. 이게 감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면화된 요 감성을 낱말로 추상화시키고 개념화시키는 거, 개념시킬 줄 아는 능력, 이걸 오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오성의 기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요렇게 개념화시키고 추상화시킨 것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배치하고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이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성, 오성, 이성 이 세 개의 정신작용의 종합에 의해서 우리 의식세계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제 칸트 철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교두보 중간에 척추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오성, 언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언어가 없이는 세계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 언어는 우리 인간의 의식과 문명에 절대적이죠. 그런데 한계도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것이 A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A를 A 아닌 것과 구별해야만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구별이 안 된다 하지라도 억지로라도 구별을 해야만 됩니다. 억지로라도 구별을 해야지 낱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지정할 수 있으려면 A를 A 아닌 것과 대조 구별해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의 사고 습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구별을 해내면 구별해서 끝나지를 않고 이 구별된 것들을 다시 분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분리된 것들이 대립되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하는 데까지 습관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의식이. 그래서 대립되지 않는 것을 대립하는 것으로 오해해버리는 거, 이런 걸 철학에서 이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이분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가장 기초적인 이분법이 선과 악의 이분법, 이런 겁니다. 삶과 죽음의 이분법, 이런 것들. 강하다, 약하다 이분법. 모든 주요 개념들은 대립되는 반대말들이 다 있죠. 반대말들이 다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이분법이 엉터리거든요. 세상에 선하기만 하거나 악하기만 하고 그런 게 존재할 리가 없죠. 그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간단한 질문 하나에 사실은 그 이분법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죽어가고 있는 것이냐. 둘 다죠. 현실은 둘 다인데 말은 두 개로 갈라져 있고, 이 두 개의 말이 안 섞이는 것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식에 오류를 일으키는 일종의 성질이 있다. 언어 자체가 우리한테 필수적이면서도 언어가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부작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은 고등 종교의 수많은 어떤 성인들이 또는 현자들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장난에서 벗어나라. 말이 주는 부작용에서 벗어나야만이 세상의 실상이 보인다 라는 것을 많은 종교 성인들이 얘기를 해왔다. 도교 같은 경우에 노가도 비단론, 명나면 비단론, 이 말 자체가 언어의 부작용에서 벗어나라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언어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칭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죠.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주어 수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유럽어고 알타이어고 모든 언어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보편 공통점을 뽑아서 보면 3인칭 구조와 그 다음에 수리 체계와 그 다음에 주술 구조,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우리 언어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파생돼 나오는 우리의 통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 3인칭이라고 하는 게 나, 너, 그것, 이렇게 세 개죠. 나라고 얘기할 때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나의 내면의 어떤 성질을 우리는 자꾸 떠올리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라는 말이 있으려면, 내가 성립되려면 너가 없이는 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성립이 되고 너가 성립이 되면 이 두 개를 묶어서 복수형으로 묶어지면 이게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안에는 나라는 요소와 너라는 요소 두 개의 관계가 우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럼 이 둘 간의 관계의 질서가 어때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 관계가 아닌 도구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일체의 대상을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구 대상들을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나, 너, 그것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어느 칭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추상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그 뒤에 쓰는 진성미, 불법성, 인간사회자연 세 개가 같이
인간관, 인식론, 존재론, 실천론 이런 삼위일체의 영역 구별들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다 1, 2, 3인칭의 근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짐선미 같은 경우에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상의 법칙 이런 걸 이해하는 거. 3인칭에 대한 인식입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너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질서, 이걸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란 무엇인가? 아주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감수성으로서의 비. 이건 1인칭과 관계된 겁니다. 불은 무엇인가? 내적 깨달음입니다. 이건 1인칭과 관련된 겁니다. 법은 무엇인가? 대상에 대한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겁니다. 3인칭에 대한 겁니다. 성은 무엇인가? 집단 규범입니다. 2인칭에 대한 겁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인간과 세계관이 무엇인가?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게 세계관입니다. 이건 3인칭과 관련된 거예요. 가치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도덕과 관련된 거고 2인칭과 관련된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거는 인간의 내면의 본성을 따지는 겁니다. 1인칭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그대로 철학의 3대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인식론, 실천론, 존재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런 소위 서구의 보편적 3대같이 무슨 삼위일체적인 이런 논리들이 가만 보면 인칭구조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어 나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다음 그런데 이러한 인칭론에 약간의 수리적인 체계가 더해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구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최초의 우리 인간의 인식은 최초의 이분법은 내가 있다부터 시작합니다. 나, 그러면 너, 나는 주관적인 거고 잘 안 나오네. 나는 주관적인 거라면 너는 객관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이게 최초의 이분법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의 내면과 관련된 거고 뭔가 정신세계와 관련된 거라면 요거는 외부와 관련된 거고 뭔가 물질적인 거하고 관련된 거라고. 근데 요런 기초 이분법에 다시 숫자 논리가 이제 사람한테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숫자 논리는 처음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이나 집법 개념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원시 구조를 조사해봐도 알 수 있는데 최초의 숫자는 하나 아니면 여러 개 이렇게 나뉩니다. 즉 단수와 복수로 나뉜다는 겁니다. 단수, 복수.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분면이 나오죠.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으로 보면 내면의 단수 혹은 외면의 단수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니까 언어와 숫자를 사용하니까 언어와 숫자의 조합에 의해서 세상을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을 인식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언어와 숫자의 조합에 의해서 저렇게 네 개의 범주화된 영역별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 네 개의 영역이 주관적 단수, 객관적 단수, 주관적 복수, 객관적 복수라고 하는 요 네 영역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걸 조합하거나 이것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하는 식으로 우리의 사고가 굴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언어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관적인 단수, 즉 한 개체의 완전히 주관적인 내면세계, 그냥 이런 걸 의식이라고 하죠, 통칭. 그럼 이게 의식이라면 이 의식하고 반대되는 말은 물질이죠. 근데 이 의식이 복합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의식일 때 우리 그걸 무관하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의식이 문화입니다. 집단 의식 내지는 무의식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형상을 확인할 수 있고 물질적인 구조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짜여져 있을 때 그걸 개라고 합니다. 이게 자연에 있을 때는 생태계라고 하는 거고 사회에 있을 때는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체계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체제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체제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인식의 4분면입니다. 인식 4분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뭘 인식하든지 간에 저 네 가지 영역으로 머릿속에서 자동 범주화가 되고 저 자동 범주화된 것 중에서 두세 가지를 썼거나 하나를 가지고 대상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식의 4분면입니다. 인식의 4분면인데
학문에서 이 의식 영역을 주로 다루는 학문이 뭐냐 하면 심리학이나 종교 같은 거예요. 물질의 기초 분야, 단수 물질, 이게 원자 개념 아닙니까? 단수 물질을 밝히려고 하는 게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그 물리학을 여기저기 적용하는 게 생물학 과학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주로 이제 물질을 다루는 것들은 과학으로 번져나가죠. 과학의 기초에서 기술이 나오는 거고요. 과학자하고 기술자가 다른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건 의식세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보면 철학, 심리학, 종교, 이런 것들이죠. 정신세계를 다루는 것들이. 우리가 통칭 인문학이라고 할 때는 1, 3분면 다루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회과학이라고 할 때는 4분면 다루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과학은 2분면 다루는 걸 얘기하는 거고, 종교는 1분면을 다루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외형으로 나타날 때는 이건 종교, 이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문화적인 해석들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입니다. 이쪽은 법과 제도의 영역입니다. 법, 제도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저렇게 4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4개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있든지 간에 4가지 측면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어떤 통념들이 오작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넷 중에 한 개가 맞다고 고집을 하게 돼요. 독단론에 빠진다는 겁니다. 넷 중에 하나에 대한 절대주의 이런 것들에 손쉽게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손쉽게 빠져들어가게 돼서 넷 중 하나를 손쉽게 주장하거나 선택을 하게 되면 중대한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중대한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방식인데 제가 지금 4분면으로 나눠놨는데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눠놓고 보면 6가지 이분법이 넣으게 돼 있어요. 1이 맞냐 2가 맞냐 하나 나오죠. 1이 맞냐 3이 맞냐 하나 나오죠. 2가 맞냐 4가 맞냐 하나 나오고 또 3, 4배 하나 나오고 대각선으로 하나 나오고 이쪽 대각선으로 하나 나오고 그럼 최소한 6개의 이분법적인 대립선이 이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문적 쟁점들이 저 6가지 이분법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학문들이 대표적 쟁점들이 있죠. 교육학의 대표적 쟁점은 뭡니까? 인간의 능력이 타고나는 거냐 교육되는 거냐 이런 거 아닌가? 타고나는 거냐 교육되는 거냐? 타고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과학적으로는 보통 유전자의 영향을 얘기하죠. 그래서 유전자적이냐 문화적이냐 이걸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 유전자 그럼 이거냐 저거냐 하고 질문이 그렇게 지어지면 우리는 이거다 혹은 저거다라고 답하게 돼 있겠지. 그래서 유전자 결정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습 효과를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2개의 종합이죠. 실제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2가지 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질문 구조가 우리가 보통 택하는 식으로 나가 있는데 택하는 식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요거는 자, 유전자 결정론 이건 2분면이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교육 환경 영역보다 이건 3분면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3분면의 영역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는 역사 발전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것도 가장 전형적인 쟁점 중에 하나죠.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뜻주의입니다. 즉 1분면 독단주의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2분면 독단주의인 거죠. 그럼 실제는 뭐냐? 창조하고 진화가 어울려 늘 섞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제가 창조와 진화가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건 또 설명하려면 기니까 약간 생각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해줄 때 흔히들 사람들이 묻기를 인간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느냐 아니면 제도가 바뀌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은 1번 혹은 3번 대 4번 중에 뭘 해야 되느냐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문제가 되는 거죠. 동시에 문제가. 한두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저 4개의 성격이 동시에 다 있다라는 거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면 자,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시간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1분면적 의미, 2분면적 의미, 3분면적 또 4분면적 의미가 다 있다는 겁니다. 1분면적 의미의 시간이란 주관적 시간이죠. 내적 시간. 주관적 시간이 뭔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게 시간의 기본 틀인데 과거의 주관적 의미가 뭔가? 과거의 주관적 의미는 나의 추억입니다. 기억입니다. 맞죠?
내 내면에서 과거라고 하는 건 나의 기억 속에 편집된 것들입니다. 나의 기억, 이게 주관적 시간입니다. 그럼 미래는 뭔가? 나의 기대입니다. 기억이나 기대에 대한 집착, 이게 1분면의 시간을 지긴 거죠. 2분면의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똑딱똑딱 굴러가는 아날로그가 됐건 디지털이 됐건 계량 도구로서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준화된 시간. 3분면의 시간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기억과 기대입니다. 그럼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기억을 우리 역사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공유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 이걸 우리는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4분면의 시간은 4분면의 제도와 체제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약으로서의 시간들이, 타임테이블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래야 되는 자연법칙은 없죠.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루 8시간 노동제, 8시간이라는 자연법칙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1년에 뭐 공휴일 몇 번, 뭐 6일이라고 하루 쉬고 이런 거 사람들이 그냥 규약으로만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도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체제로서의 타임테이블이나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중에 어느 게 진짜 시간의 의미인가? 4가지 중에. 4가지 중에 고르면 안 되죠. 넷 다 시간의 의미인 거죠. 오히려 시간이란 이 4개 종합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넷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넷 중에 하나를 고집하는 방식으로 소위 문과 학문들이 발전해왔다. 이거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굉장히 인식의 불균형이나 오류를 많이 일으켜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좋은 애교를 통융합해서 볼 줄 아는, 종합해서 볼 줄 아는 새로운 안목, 새로운 사고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AQAL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요런 게 하나 있고요. 정체성 발달 단계하고 악플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요게 지금 내가 인식의 4분면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인간의 인식의 발달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런 수직적인 면이 있고요. 발달 단계. 요 수평적인 면이 있습니다. 발달 구조. 자, 내가 이 면에서 지금 우리 인간의 인식 4분면을 가지고 있다. 1, 2, 3, 4분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4분면을 조선시대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고, 원시시대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이나 원시시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인식의 폭이나 범위가 일단 대상 자체도 훨씬 좁았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집단의 크기도 작고, 지금 우리는 국가 단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전에는 부족 단위, 그전에는 시족 단위, 그전에는 뭐 그냥 원료 단위는 이런 단위들이었을 테니까. 그러면, 요렇게. 저 원시시대 때도 조금 경험치 내에서라도 인식 4분면에 있었을 거고, 저 농경사회에도, 노예제 사회에도 인식 4분면에 있었을 거고, 농경사회에도 인식 4분면에 있었을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도 역시 인식 4분면입니다. 그런데 그게 포괄하고 있는 인식의 어떤, 폭과 너비 이런 것들은 다 달랐다. 다 달랐다. 이걸 두고 우리는 역사의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사회체제가 있어. 이 사회체제를 만드는 건 결국 인간의 행동입니다. 관계입니다. 인간의 관계가 사회체제를 만들었는데 인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고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파생적으로 쭉쭉쭉쭉쭉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그럼 인간의 심리 중에서 가장 심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의로부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로부터 관계 질서들이 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집단 문명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해갑니다. 정체성이 변해가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영혼의 철학에서는 그걸 다 다룹니다. 그걸 다루고 있는 전형적인 역사적 사례를 얘기를 해보자면 동양에서는 왕들이 입는 옷을 우리 조선에서는 권룡포라 그랬잖아요. 권룡포에 그려져 있는 거 보면 용이 또아래를 틀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용이 또아래를 틀면서. 어린 왕자라고 하는 재밌는 책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그림이 뱀이 맹수를 잡아먹는 그림이 나옵니다. 뱀.
창세기에도 보면 뱀이 사람을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르게 됩니다. 뭔가 뱀의 동양 버전이 용이거든. 뱀의 동양 버전이 용인데 용이니 뱀이니 하는 것들이 또아리를 틀고 뭔가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조화를 부린다라고 하는 인식이 동서양에 다 있습니다. 뱀은 전통적으로 어떤 지혜의 상징, 인간의 인식 변화의 상징으로서 신화 속에서 계속 써여왔습니다. 계속 써여왔는데 오늘날 의사협회 문양으로 쓰고 있는 게 커듀시우스의 지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뱀 두 마리가 서로 또아리를 틀고 올라가가지고 7번 또아리를 튼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의사협회 문양입니다. 근데 이게 구부러진 형태로 요 머리 위에 왕관으로 형성화되어 있는 게 저 이집트 파라오들의 왕관이에요. 자, 그러니까 뱀이 몇 번의 회전 또아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영원한 진리를 얻는다, 이런 공통적인 상징적인 신화소가 동서양에 있다는 거예요. 동서양에 있다. 이 뱀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 인식 변화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몇 번 환골탈퇴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환골탈퇴하는가?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유아들을 이렇게 관찰해봐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인간 집단 문명을 관찰해도 알 수 있는 정체성의 발달량의 변화하고 관련된 게 제가 4장에서도 레설로 욕발달하고 한 게 백인사이즈도 생산하게 오가기까지 이게 다 동일한 틀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써놨는데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쫓기는데요. 일단 몇 가지 5분 안에 제가 애들을 조금 더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5분까지죠. 내가 10분에 시작했으니까 딱 5분만 더 할게요. 자, 인간이 맨 처음에는 주변의 사물과 자기를 구별할 줄 모릅니다. 한마디로 만물과 나는 하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만물 일체감을 느낀다. 근데 어느 단계에서 인식이 발달하면 인간은 자기와 주변 환경을 구별해내게 됩니다. 나는 인간이네. 이제 이분법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인간이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를 둘러싸는 환경은 나의 타자가 되는 건데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인간의 의식이 발달하게 되면 나는 인간은 인간인데 정신도 있고 육체도 있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 N성으로 점점 좁게 자신을 규정해 나가는 거죠. 나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 뭔지 몰라요. 두 번째는 내가 인간인 건 아니다. 세 번째는 나의 정신적 속성을 가지고 나를 규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의 역할, 사회적 역할, 계산의 능력 이런 걸 가지고 나를 규정하게 됩니다. 즉 정신세계 안에도 보니까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네 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N성으로 이분법이 발달해 나갑니다. 발달해 나가는데 그러면 보세요. 점점 자기를 좁게끔 규정하고 있는 과정이 실제로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각 단계에서 욕망의 구조도 달라집니다. 욕망의 구조. 이게 제가 이제 정체성 발달 단계라고 얘기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 한 개인이든 집단 문명이든 역사는 기본적인 평면 위에서의 그 사분면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동시문적으로 변해간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1, 2, 3, 4분면이 있을 때 우리 의식이 상중하로 나누자면 그 옛날에는 어떤 마법적인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술적인 의식 상태. 그러다가 조금 발달하면 신학적인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죠. 더 발달하면 이성적인 합리적인 의식 상태를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옛날에는 기껏해야 원자 그런 건 다룰 줄도 모르고 커다란 돌덩어리, 쇳덩어리 이런 식으로 조양한 것들을 다루는 조대한 수준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분자 단위 같은 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있었을 겁니다. 더 고차적으로 나가면 오늘날 우리는 양자역학 같은 소립자를 다루는 수준이 됐습니다. 에너지와 입자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양자 수준을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더 미세한 것들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식으로 기술이 발달해 나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체제라고 하는 것도 그 옛날에 우리는 시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만 어느 순간 구족을 이루고 살고 어느 순간 국가를 이루고 살고 어느 순간 세계 체제를 또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의 상중하의 발달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가 상, 중, 하가 있다, 아니, 상중하 이렇게 있다 치면 여기가 하위 수준인데 여기가 상위 수준일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내면의식이 하위 수준이면 기술 수준도 하위 수준인 거예요. 내면의식이 하위 수준이면 당연히 그걸 집합적으로 모아봤자 하위 수준입니다. 그럼 그 수준에 걸맞는 체제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고, 그 체제가 기술을 또 역규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라고 하는 게 알고 보니 동시원적으로 발달해 왔더라 라는 걸 두고 아코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코르의 의미는 모든 분명, 모든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올 퍼덩치, 올 레벨, 요걸 추격형으로 줄여가지고 아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코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사람은 미국의 통합심리학자로 유명한 켄 윌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 아이디어 자체는 윌버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모든 고등 종교가 사실은 저러한 이해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아까 한참 본론으로 들어가다가 끊겨가지고 약간 마무리를 하고 이 질문지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장 쪽이 조금 끊겼는데요.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려놓고 보면 좀 단순화시켜서 자, 강의를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만물일체감이었는데 2단계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대립시키기 시작했고 3단계에서 정신과 의식도 대립시키고 4단계에서 이성과 감정도 대립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정체성이 계속 폐쇄적인 구조로 자 지금 우리가 이 4단계 정도라고 봤을 때 요 밑에서의 운동, 의식 운동의 경향이 기본적으로 점점 자기 자신을 폐쇄적으로 좁게 규정해 오는 과정이었다는 거 시각적으로 그건 알 수가 있죠. 그죠? 일종의 폐쇄성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조금 넓혀서 내 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인데 편가르기의 문제를 점점 더 좁게 규정을 해온 과정들이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인간의 내적 정체성은 더 좁게 규정을 해나가면서 외적인 어떤 사회 관계적 확장성은 더 넓게 이루어진 역사였다. 시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글로벌 시스템으로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내면의식은 더 위축되어 가면서 외적 관계만은 더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어떤 모순적인 운동이 같이 진화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단계에서 예를 들면 인간과 자연이 대립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단순한 구별이었는데 나중에 대립 관계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신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나면 정신으로 육체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성과 감성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나면 이성으로 감정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식의 강박관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정복하고 욕망을 통제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이런 식의 어떤 자기 규정들이 성숙과 성장과 함께 쌓이는 거죠. 그러니 현대인들이 머리가 복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런 식으로 억압해야 될 것들의 가지수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공감 능력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극단적으로 최소화된 캐릭터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피로사회 호모사케르 같은 캐릭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예 상실돼버리는 거지. 자, 근데 이 각각의 과정에서 그 고유의 어떤 부작용이나 모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작용이나 모순에 대해서 하나의 해결 과정으로 어차피 역사는 발전을 해왔던 건데, 이게 이제 끝까지 가가지고, 이성과 감성의 구별 이후에도 계속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노동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역할자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연극적 자아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맨 끝에는 뭐가 되느냐? 정신분열이죠. 예, 그게 바로 우울사회, 피로사회라고 하는 이런 사회였다고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인류가 절단나고 문명이 끝장나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한 당연한 어떤 반작용 내지는 개선의 노력들 역시 반작용 역시 안 나올 수가 없다. 그 반작용이 나오는 방식은 이게 한번 극단을 치닫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바로 밑단계에서는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방식의 그 반작용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직전 단계에서 구별했던 것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5단계에서는 이성과 감성을 재통합해내려고 하는 의식적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6단계에서는 정신과 육체를 다시 재통합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다. 7단계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다시 재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라는 식입니다. 8단계는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진화한 만물일체감의 형성 이걸 두고 성인이 됐다, 도가 텄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 인간의 내면에서라면 이렇게 나타날 테고 문명에서라면 이건 생산 양식의 발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테고 세계관에서라면 세계관 가치관이라면 무슨 주의들의 변화 같은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여러분 그 2008년도가 9년도에 나왔던 공감의 시대, 제레미 럼킨의 공감의 시대가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도록 이게 계기가 됐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게 인간은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증명입니다. 그렇죠. 그 이성과 감성을 통합해서 내면화한 걸 두고 공감 능력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5단계 운동입니다. 그게 5단계 운동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심신을 구별하지 않고 묶어서 자기 주변의 어떤 세계와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을 우리는 실존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연과의 일체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생태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소위 말하는 실존주의, 생태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늘 밑바닥에 사실 지금 깔려있죠. 다만 이게 사회 주류 내지는 중심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항상 미래 발전의 어떤 맹하라고 하는 것들도 당대에 늘 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줘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림을 아까 완성을 못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럼 요 다음 단계 즉 이제부터는 과거나 현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거는 이런 식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다. 그 운동, 지금 우리가 4단계에 살고 있다고 보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5단계에 일어나는 주요한 의식 운동은 이성과 감성을 통합시키는 일이고 그걸 공감이라고 지칭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운동. 근데 그 공감 능력의 확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성이 요 1, 2, 3, 4단계가 폐쇄성을 향해 달려온 과정이라면 5, 6, 7단계는 이것들을 다시 넓히고 개방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보면 5단계는 4단계하고 비슷하고 6단계 3단계하고 비슷하고 7단계 2단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외형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면 이쪽은 폐쇄운동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쪽은 개방운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질적으로 영 다르죠. 겉보기는 비슷한데 내적으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제 모순적인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개방적 민족주의, 세계적 민족주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모순되는 개념이죠.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라고 하는 게 은하역사 공동체인데 은하역사 공동체들끼리 내부 단결을 모색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세계적 혹은 개방적이라고 하는 모순된 형용사가 앞에 붙어 있단 말이야. 도대체 세계적 혹은 개방적 민족주의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건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통념 방식대로라면 이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민족주의를 그대로 전제하고 생각을 해보면 개방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런 어떤 구도 속에서 5단계, 6단계의 운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면 개방적 민족주의가 어떤 형태로 구현되고 나타날지를 상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원리적으로 이렇다는 거고요. 이건 그냥 원리고, 이 원리가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양상,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어떤 과제, 이런 것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로
더 깊이 있게 모색을 해봐야겠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부분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일단은 시간의 압박이 있어서 대략 윤곽만 전해드리고요. 지금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인식사고면에서 넓히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렇죠. 넓이를 높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거는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육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동서고금에서 보편적으로 교육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에듀모니아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에듀모니아라는 말이 행복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듀케이션은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에듀케이션을 조금 더 뜯어서 보면 E는 EX, X, 외부로라는 거고 DU, 이건 듀스,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외부로 끄집어내서 형상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뭘 외부로 끄집어내는가? 인간 내면의 잠재력을 외부로 끄집어내서 실현시켜주면 그게 바로 행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보편적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내적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실현시키게 해주는 과정, 이걸 교육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근대 교육은 이런 교육의 기본 원칙에서 어긋나고 있습니다. 우리 근대 교육은 개별자의 내면에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데 관심이 없고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기능성 지식들을 집어넣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원칙이 동서고금의 어떤 큰 흐름들에서 실은 이 근대라고 하는 시대 성격상 살짝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교육을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게 나의 실현, 자기 실현, 내 잠재성의 실현이라고 하는 느낌을 별로 못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단답형으로 얘기하자면 인식사고면 넓히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말 그대로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이런 교육 내지는 이런 자기 공부, 그러니까 당연히 우선돼야 됩니다. 이거를 동양에서는 수행 내지는 수신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단답형으로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인성 공부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 기능적인 데이터 지식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대한 이해, 자기 내면에 대한 이해와 탐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인성 공부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확실히 자리를 좀 잡아야만 이런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넓힐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우리의 지금 당장의 어떤 과제로 얘기를 하자면 공감 능력의 확장이 키워드가 될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공감 능력을 확장해야 된다. 공감 능력을 확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이라고 부르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차별이 있고, 인종 차별이 있고, 학벌 차별이 있고, 민족 차별도 있고, 성차별도 있고. 차별이라고 하는 게 분리의식이죠. 분리 메타의식을 차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리 메타의식을 극복하는 게 공감 능력을 확장시키는 거겠죠. 아주 현실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분리 메타의식들의 장벽을 하나하나 철폐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결국 사분면 내 폭과 너비를 확장해 나가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유일한 방향은 뭔가라고 하는 건데요. 지속 가능하기 위한 유일한 방향은요, 유일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방향은 첫째 아까 제가 이제 인간과 사회, 자연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는 요 세 가지의 종합이다. 인간 내면과 사회 체제와 자연과의 관계의 종합이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균형이 회복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인성에서 균형이 회복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의미와 방향,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안정감과 만족감을 살아가는 존재로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인성 가치관 교육 이런 게 확실하게 돼야 된다.
인성가치관 교육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한 명의 자존감 있는 주체로서 세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각각이 다 그런 부분들이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자연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강의 중에 얘기했습니다. 자연의 재생순환 리듬을 우리는 어떻게든 그 조화를 맞춰서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의 리듬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 순리라든가 이치라든가 하는 우리 옛사람들이 썼던 용어들이 하나같이 자연의 어떤 그 보폭하고 인간의 삶의 보폭을 조화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두고 순리에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발전 이상주의적 문명은 그 순리를 벗어나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주상적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체 자원들, 그리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일체 생태계의 다른 생명들의 생명의 리듬, 순환의 리듬의 기초를 두고 그 위에서 그 제한, 한계 속에서 우리 문명을 꾸려나가야 된다. 이것이 대과제다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보자면 뭐냐 하면 화석연료는 끝장이 났죠? 이 다음 대안은 뭐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도, 정책적으로도 뭐 태양에너지, 지열을 이용한 거, 풍력을 이용한 거 이런 재생에너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대체 시스템에 있어서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태양에너지를 쓴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태양에너지, 즉 태양에너지가 됐건 뭐가 됐건지 간에 자연스러운 어떤 순환 리듬에서 에너지를 취한다면 우리 인간의 문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면요.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그 순환 리듬에서 에너지를 취한다는 것은 첫째, 그 에너지는 영구지속적이다.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나온다. 화석연료는 떨어지지만 걔네들은 계속 돌아간다. 해가 뜨거지고 바람이 불었다 잠잠해지고 어떤 일조량이라고 하는 것들도 해가 뜨는 이상은 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구지속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죠. 영구지속적이지만 제한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면적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자연 에너지의 양은 기술 수준의 발달 정도에 따라 가지고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겠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일정 면적 안에 쏟아지는 일조량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열도 풍열도 태양열도 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딱 정해져 있는 에너지 양을 초과한 문명을 우리는 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소위 말하는 발전지상주의는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목표는 외형적인 어떤 물적 총량을 넓혀 나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삶을 지탱 가능한 어떤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이고 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내에서 인간의 개발, 인간의 내적 개발, 관계의 개발 이런 쪽으로 우리의 시각이 틀어져야 된다는 거죠.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양에서 질로 시각이 옮겨가야 되는 거고요. 성장에서 성숙으로 시각이 옮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목표도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목표는 실은 지속 가능성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지속 가능성에 두기 위해서는 재생순환 에너지들을 개발해야 되고 그에 맞는 삶의 형식들을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삶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런 외화 내빈의 이 어지러운 문명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검소한 생활이라고 하는 양식도 다시 우겨내고 오히려 인간 관계의 성숙한 어떤 관계 개발이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 문명의 시각이 옮겨져야 지속 가능한 것이다.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이걸 두고 제레미 르프킹 같은 사람이 에너지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엔트로피가 증대되는 식의 에너지원에서 영구 지속 순환적인 에너지원으로 갈아타는 것 이걸 두고 에너지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혁명에 어울리는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의식이 성숙하는 걸 두고 의식혁명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요 에너지혁명, 의식혁명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뭔가 이제 다음 문명의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뭐 지성인으로서 올바른 협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장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겁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열심히 협동조합의 시대적인 의미를 공부하고 학습하고 활동하고 하는 그 가장 직접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가장 직접적인 겁니다. 협동조합도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이 있죠. 이 대목에서 조금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성인으로서의 밑줄을 두셨는데 질문하신 분이 그거는 앞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성인이 뭐냐? IMF 보편적인 본질 이런 걸 우리는 지성이라고 합니다. 지성인은 어느 개별적인 기능을 익히는 걸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별적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을 당구 모색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동시대 공통과제를 탐색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성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동시대, 우리 세대, 우리 인류가 지금 닥쳐있는 어떤 공통과제에 대해서 앞에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지성인의 과제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이제 협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실천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과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육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깥에서 평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 의미 없는 무한 경쟁으로서의 입시 시스템 이거 참 만국병이다 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동의하죠. 그 정책 당사자들조차도 다 동의합니다. 이게 참 미친 짓을 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사회도 득이 안 되고 개인도 득이 안 되네 라는 거를 아마도 10중 8구의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잖아 그러면서 여전히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굉장히 부모로서 자식의 어떤 인성 문제라든지 성숙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모도 우리 애는 저런 식의 경쟁교육에 의해서 저런 식의 망가진 인성을 가지기를 바라지 않는 건강한 교육을 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대안교육도 시도를 해보고 대안학교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서 다른 활동을 문예체 활동 같은 것들을 더 권장해 보기도 하다가 입시철이 다가오면 꼼짝없이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늘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바로 그 문제. 그리고 이제 유치원은 대안교육 시키고 초등학교는 대안교육 시켰는데 중학교 지나가려니까 대안교육 뭐야 그래서 이 어떤 틀이 없어요. 틀이. 중학교까지 시켰는데 고등학교 틀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시켰는데 대학교 틀이 없어. 중간중간에 아무리 시키고 싶은 사람도 가다 끊겨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학교 때까지도 좋아. 대학교 때까지도 사실은 틀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조금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안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과정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청계, 발도부 자유학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은 아니지만 상당히 가치중심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공회 대학교 같은 데가 그런 데입니다. 굉장히 어떤 세계 보편적인 진보적 가치를 대학의 어떤 근학의 능으로 삼고 열심히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데도 있긴 있지만 너무 적다는 거죠. 너무 적다. 그리고 이제 초, 중, 고, 대 해가지고 나와도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결정적으로 또 먹고 살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생활인으로서 먹고 살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자기가 내면화시킨 가치를 잃지 않고 오히려 실현시키면서 살 수 있는 사회의 어떤 영역들이 또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삶의 연속성이 뚝뚝뚝뚝 끊긴다는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정말 사회가 변하려면 바로 이런 그러니까 일생이라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우리한테 필요한 그때의 삶의 방식들 그래서 다
대안적인 어떤 영역들이 다 조금 더 넓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초, 중, 고, 대, 취직까지, 노후까지 이르는 그 생애 전주기에 있어서 대안적 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조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대안적 생태계 속에서 그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서로 어떤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대안 생활 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주지 않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과정이 곧바로 사회가 변화돼 나가는 과정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젊은 층들이 특히나 자기 구원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아직 취직 안 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층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면서도 힘이 많이 빠질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보상위기 이런 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보상위기가 눈앞에 완전히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힘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불안감이 클 뿐만 아니라 됐다 하더라도 저는 안 봅니다만 요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게 뭐 직장인의 뭐 끝없는 어떤 자기 좌절 과정 이런 거를 그리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현실이 눈앞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맞듣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딸려가는 것을 과감하게 접고 이 세대가 스스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다지고 실천 방향들을 모색하는 게 여러분 세대의 자기 구원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식 학습 공동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들에서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공교육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협동조합식 학습 공동체 꾸리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또 다른 협동조합에도 관여를 하면서 이제 출범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협동조합식이나 공동체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협동조합도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죠? 생산자 협동조합도 있고 직원 협동조합도 있고 소비자 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다 유기적으로 서로 조화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어떤 운동과 변화라고 하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부터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된다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협동조합의 형태들 중에서 소비자 협동조합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 특별히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허락했다면 아까 세계사의 구조 같은 것들을 충분히 좀 설명하면서 논의를 했었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이제 1, 2분 만에 제가 전달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결국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때 주류였던 어떤 힘들에 대해서 그 주류적인 힘들이 모순과 부작용을 일으키고 쓰러져 갈 때 새로운 현재는 미약하지만 미래를 대변할 수 있는 맹아적인 흐름들이 형성되면서 교체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지금 발전지상주의,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어떤 재벌이라든지 대기업, 자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미 주류, 지배적인 층을 이루고 있는 이 기업 집단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집단들이 일으킨 모순과 부작용에 대한 하나의 대안 세력을 우리는 만들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건데 여러 협동조합의 형태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협동조합이 소비자 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사례 한 가지로만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고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내가 기업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별 관계 안 맺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내가 삼성전자 물건도 안 쓰고 예, 삼성전자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방법 힘들지만 애쓰면 가능할지도 모르죠. 나는 모든 삼성 제품 불매할래. 삼성은 아무 관계도 안 맺고 살래. 뭐 직접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환경이나 구조상으로는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것들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겠습니다만 어쨌든 별 관계 안 맺는 방법 1번. 2번은 거래관계를 맺는 건데 이 거래관계라고 했을 때는 취직하면 내가 이 피고용자가 되는 거죠. 노동자가 되는 거죠.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됐다 치고 하루 일과를 끝나고 마치고 나와가지고 내 호주머니를 열어서 마트에 가서 뭘 물건을 사는 순간 똑같은 사람이 낮에는 노동자였는데 밤에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 소비자 이게 별개로 있는 게 아니고 노동자가 곧바로 소비자 아닙니까? 근데 노동자일 때 내가 삼성 직원이라 치고 삼성 직원으로서 내가 노동자일 때 삼성과 나와의 관계는 간단히 갑을 관계에서 얘기하자면 내가 어립니다. 그렇죠? 어립니다. 철저한 어립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서 한번 계획해 보든지 예. 뭔가 바꾸려고 하더라도 청원 운동을 하더라도 어린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 호주머니 열어서 물건을 살 때는 소비자인데 소비자는 기업에 대해서 위상 자체가 갑이죠. 위상이 갑입니다. 손님이 왕이라면서요. 기술의 방향, 그 다음에 어떤 기업 활동의 방향 이런 것들은 소비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개념이 그토록 중요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사회를 이루고 있는 주류 지배적인 힘의 어떤 활동 방향들에 어차피 우리는 모종의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을 바꿔나가야 될 텐데 그 방향에 바꿔나갈 수 있는 모티브는 조직된 소비자의 윤리적 어떤 요구로부터 기업의 변화를 우리는 모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소비자 협동조합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여기 참가하셨던 분들이 오늘 뭐 제가 바란다면 제 강의가 좀 계기가 돼서 좀 더 이런 쪽에 심층적인 공부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실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주변에 이제 막 싹 터오고 있는 여러 협동조합 내지는 공동체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세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